22대 총선이 끝나고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기쯤 우리가 꼭 짚어볼 대목이 있죠. 총선 전과 후 정치권 그리고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보고 계신지요? 지켜야 할 대목은 잘 지키고 있고 바뀌어야 할 것들은 잘 바뀌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두 분 모시고 좀 자세히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이번 주부터 들어오면서 이날만을 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슈앤피플에서 가장 사랑받는 코너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매일 똑같은 멘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오늘 처음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저희 제작진들도 상당히 좋아한다고 들었고 청취자분들도 기대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금시초문이라 조금. 우리 제작진들 좀 반겨주세요. 티 좀 내세요. 오셨을 때 좀 더 반겨주시고 해야지. 그죠? 청취율 제고에 도움이 돼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또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시면 저희 이슈앤피플 답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지난주에 모신 이후로 있었던 일들부터 한번 얘기를 쭉 나눠봐야 할 텐데 대통령실을 향한 쇄신의 목소리가 그동안 계속 이어졌고요. 그래서 더 주목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첫 언급, 첫 말 한마디 이거였습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태였고 메시지는 다들 들으신 바 그대로일 텐데 일단 정 의원님 형태와 메시지에 대해서 한마디 총평을 해 주시죠.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그 발언이라든지 또는 발언을 포함해서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모두 발언에서 사과의 어떤 언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비공개 석상에서 사과를 했다 그러는데 비공개와 모두 발언이 좀 바뀌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강한 아쉬움이 있었죠. 강한 아쉬움이 있었다. 사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메시지가 비공개 마무리 발언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뒤늦게 전해졌고요. 우리 신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내용은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과 언급을 진짜로 했느냐 하는 진위 논란까지 있을 정도로 예. 지금 진위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진위 논란이 있을 정도로 내용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이 내지는 불평이 있는 거고요. 형태도 중요한데 지금 윤 대통령이 취임 2년이 다 돼가는데 대개 보면은 국무회의나 수보회의에서의 모두 발언 아니면 특별대담 아니면 국민과의 대화 그리고 도어스태핑은 즉석문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지금 하다가 말았지만 이걸 재개하느니 마느니 지금 그런 단계에 있잖아요. 이 네 가지 형태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형태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거나 그게 민주주의 국가고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려면은요. 순회가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건 총리건 간에 회견을 해야 돼요. 그것도 팔로우업 추가 질문을 허용하는 정식 기자회견을 자주 갖는 것.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마다 그것이 즉석이건 아니건 뭐건 간에 이 도어 스태핑 이런 거 말고 정식 기자회견 그리고 정식 기자회견은 반드시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 아니고 추가 질문을 허용하는 추가 질문도 1회 이상입니다. 이걸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질문 중에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사과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형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못하는 정권이 된 거예요. 사실 언론 입장에서도 이렇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를 자주 전해드린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그 형태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기자회견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하면 언제가 좋을까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총선에서 지고 다 말을 했었어요.
그 특별 담화라 해가지고 담화의 내용은 뭐냐면은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한 그 키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형태든 진정성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국무회의 모두 발언보다는 기자회견을 당장 준비하기 어려우면 담화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제가 처음에 예측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KBS 기자와의 인터뷰 때도 그랬고 또 의정 갈등과 관련한 대통령 담화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처음에 이렇게 대통령이 뭔가를 발표했을 때 국민들이 거의 그 뭐라 그럴까 실망하거나 아쉬워하는 상황에서 꼭 마치 또 뒷북처럼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는 점에서 예.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기자회견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뭐 여야 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했고 예. 또 지금 여러 가지 행태가 국민들 마음에 들지는 않을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그러면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라는 방증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솔한 것 그리고 진정성을 담아가지고 지금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판을 받으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확인이 됐을 거예요. 대통령실 참모들은 잘 알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기자회견을 연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몸에 배어있는 그러한 어떤 일련의 그 익숙한 행태가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 뭐 기자회견을 당장 못한다면 그래도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아닐까 싶은데 뭐 야당 대표와의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실 관계자 뭐 워딩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의 입으로 얘기하는 게 맞죠. 지금 그 모두 발언을 하고 나서 모두 발언에 대한 비판의 얘기가 즉각적으로 나오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사과도 그렇고 여야 영수회담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를 총리나 아니면은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의 브리핑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만약에 부족했다고 생각되면 대통령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행사를 뭐 하나 만들어서 행사 중에 전후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국민들의 심정은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여야 영수회담 문제도 이건 뭐 두 번, 세 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그 무조건 이재명 만나야 그렇죠. 된다. 이재명 대표가 좋건 싫건 이 사람이 피고인이건 피의자건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일단 그냥 만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 이걸 지금 2년 동안 피해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만나 가지고요. 지금 인적 쇄신 문제가 지금 인사 파동으로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이 시간에도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인적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파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게 박영선 양정철 파동으로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번지기 전에 만약에 정말로 박영선 총리 후보라는 것이 간절하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요청을 해야죠. 그러려면 만나야죠. 이걸 전화로 하겠습니까? 만나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여야 영수회담은 뭐 영수라는 게 싫고 뭐 이렇게 이유를 자꾸 대지 말고요. 그리고 여야가 먼저 대화를 하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전부 핑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건 달지 말고 빨리 만납시다. 예. 바로 내일이라도 만납시다. 이런 자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권 일부에서는 지난번 의석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또 투표율로 봤을 때 국힘당의 득표율이나 민주당 득표율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예. 격차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뭐 잘한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개미소리만큼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거구제가 지금 지속되는 한 이렇게 되거든요. 그 여야의 격차는 적더라도 의석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예. 이건 뭐 맨날 지속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지금 국힘당이나 여당이
말하면 위안을 찾고 안도를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할 때가 있으니까 일단 만남 여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인적쇄신 말씀을 또 해주셨고 박영선, 양정철 이 인물들에 대한 말씀도 잠깐 해주셨어요. 들으셨을 때 어떻게 좀 예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좀 놀라셨습니까? 놀랬죠. 대다수가 놀랬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전혀 없는 얘기가 뜬금없이 언론인들의 입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뭔가 그 안에서 얘기가 좀 됐겠죠. 또 됐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는 뭐냐면은 그 양정철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박영선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대통령과 일련의 개인적 인간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데다가 이 사람들은 지금 요번에 그 당선된 민주당의 친명그룹과는 좀 색깔이 다르거든요. 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일련의 그 절차가 필요해요. 지금 신경민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싫더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서 내가 협치의 차원에서 이런 사람을 지금 등용하려고 하니 뭐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런 일련의 요식행위는 필요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또 김종민 당선인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국무총리도 그렇고 물론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특임 장관 정무를 하는 특임 장관을 뽑겠다는 건데 이 세 가지 포지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중에 하나도 아니고 세 개를 전부 야당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뜨악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예. 여기서 이제 정체성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김부겸 전 총리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뜨악해하거나 황당해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나오면서 정체성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 여당 내에서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예. 권성동 의원 같은 사람이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위가 좀 소원할지 모르지만 친윤 중에 친윤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사람하고도 사전에 무슨 이런 거와 관련해서 대화가 없었다라는 방증에 더해서 지금 그 우파가 생각하는 정체성과 적어도 박영선, 양정철 정도의 그 정치인들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정말 할 생각이 있으면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서 한번 이렇게 풍선을 띄우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하더라도 이 세 요직 중에 점진적으로 해야지 세 사람을 다 준다. 그러니까 당장 정체성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제가 여기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거예요. 예.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간접적인 접촉은 한 것 같아요. 양정철 비서실장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그 입장도 다르잖아요. 네, 지금. 이분은 뭐 굉장히 그 행보가 현란한 분이거든요. 뭐 하여튼 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잘 모르겠지만 박영선 전 장관은 좀 상식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17일 아침에 YTN을 포함하죠. TV조선하고 YTN에서 보도가 나가는 걸 보고 저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세 가지요. 네, 간접적인 접촉은 제가 있었던 걸로 파악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자꾸 그 원희룡 뭐 비서실장부터 해서 말이 나오면서 이걸 인사라고 하냐 하는 비판이 내외에서 쏟아지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과시용 아니면 예. 저는 이게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인사나 이런 접촉에 대해서 아주 싫은 사람이 소금 뿌리기를 하는 거죠. 이건 오히려 네, 역으로. 이런 것을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된다 하면 소금 뿌리기를 하는 거고요. 예. 아니면은 인사의 비선이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나 두 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박영선 장관이 그렇게 절실하고 그러면 모양을 갖춰야죠. 최소한의 어떤 모양
그리고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덜커덕 가는 것은 이것은 하겠다는 절절한 생각이 좀 약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제 아침 보도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인사쇄신을 한다면서 파동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뭐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적합하다고 혹시 생각하는 인물이 있으세요? 아니면 또 다른 그 밖의 인물을 찾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외에 찾은들 지금 뭐 사람이 그렇게 막 이것저것 다 입에 맞는 떡이 없듯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벌써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넘었고요. 이럴 때는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모습과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처음에는 본인과 그 나름 손발이 잘 맞는 인사들 그 풀에서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당장 여론으로부터 결국은 이번 패배에 상당 부분 책임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회전문처럼 오르내리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또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또 총리의 경우는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아마 그 고육책으로 두 사람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저는 물론 이것도 상상의 영역인데 신경민 의원 말씀대로 누군가가 이 구도는 안 된다 해서 소금을 뿌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정도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걱정이 있거나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은 지금 소금 뿌릴 일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뿌리다가 지금 뿌렸다라는 게 제가 조금 지금 가만히들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들. 예를 든다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보세요. 그렇게 모두 발언의 스크립트가 만들어졌으면 애초에 소금은 거기다가 먼저 뿌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결국은 보면은 그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생각이 거의 다 정해졌기 때문에 언론에 그것도 보수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뜻밖의 여권에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황급히 주워 담은 게 아닌가.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박영선 그 전 의원의 이 멘트 있잖아요.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 마주 보는 열차처럼 해가면서 나오는 얘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게 만약에 박영선이나 또는 양정철과 어떤 교류가 있었다면은 언젠가는 시점은 제가 뭐 확정하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이 얘기는 새어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돼 있어요. 예. 자, 뭐 두 분하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또 시간이 빨리 가는데 아마 다음 주에 두 분을 또 모실 때쯤이면 우리가 오늘 했던 얘기와 또 다르게 달라져 있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뭐 2부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2부 시작하고요. 정치 쓴소리, 총선 쓴소리 경옥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그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좀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3105님께서는 우리 신경민, 정옥임 두 분의 케미가 모든 패널들이 좀 본받아야 한다라는 말씀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7560님께서도 우리 두 분은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칭찬할 건 칭찬하고 언성 높이지 않고 조리 있게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 아주 좋아서 두 분이 좀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사실 두 분을 멀리서 볼 때 항상 방송에 나오시는 걸 보면서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꼭 한번 같이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1부에서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여야의 상황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 의원님, 국민의힘 상황을 지켜볼 텐데 일주일이 지났고요. 그동안 뭘 했나 보면 4선 이상 중진 모임, 당선자 총회, 원로와의 만남, 초선들 모임, 그리고 또 낙선자 간담회까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튼 이제 어떤 분들은 아주 극단적인 용어로 폭망했다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예.
참패한 정당의 소속원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조용하다. 그리고 매우 안정적이다. 좋게 표현한다면 뭔가 이렇게 참패를 했으면은 그걸 다시 복귀해가지고 원인이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으며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라든지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분출이 돼야 되거든요. 거의 용암이 터져 나오도. 근데 네. 특히 그 당선자 총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던데 그 기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 화면으로 나온 얘기인데요. 뭐 서로 이렇게 그 축하의 셀카를 찍는다든지 또 뭐 그 당선자 총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하니까 각자 자기 소개하다 시간이 다 갔습니다 이러는 상황을 보고 예. 역시 당선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나 그러다 보니까 윤상현 당선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낙선자 얘기를 들어보라고. 근데 낙선자 총회도 곧 하겠지만은 당선자 낙선자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처한 그런 위기는 지금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선 의원 중진 모임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거기에서 진짜 그 뼈를 묻고 지금 그 나름대로 지분이 있고 책임감이 더 할 텐데 참으로 조용하고 그런 그 지금 당의 분위기인데 이제 향후가 중요하겠죠. 원내대표를 누구로 뽑고 그다음에 비대위가 기간이 얼마 관리형 비대위를 하겠다고 뭐 결정을 했다 하니 그러면은 언제쯤 그 당 경선을 해서 대표를 뽑을 것이며 지금 당대표는 당원만으로 100% 뽑는 걸로 돼 있어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비극의 단초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민의를 겸허하게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당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이렇게 막 발빠르고 정말 이렇게 한쪽에서는 패배한 백서를 쓰고 뭐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안 움직여지는 마치 또 공룡 같은 누가 이미 얘기했어요. 공룡 같다고 총선 과정에서.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우리 시은 의원님은 앞서서 뭐 한 목소리를 전해 주셨죠. 3%포인트만 뒤집으면 뭐 대선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어떻게 경각심이 좀 부족하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이게 지금 되게 정당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건데 선거에 이기면요. 다 묻힙니다. 이기면 다 묻힌다. 막 이겼는데 뭐 하면서 그냥 다 그냥 서로 입을 다물어요. 선거에 이겼지만 잘못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 경우에 이번에 비명 행사 공천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 묻힙니다. 지면은요. 아유 이렇게 불쌍하고 안쓰럽게 됐는데 뭘 얘기를 해 뭐 이러면서 서로 다 그냥 삽으로 다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겨도 져도 정당이라는 게 예. 발전이 없어요. 국민들은 변화를 요구하는데요. 네, 국민들은 막 손가락질을 하고 지금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번 투표는 사실 분노 투표라고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현장에서 지원 유세를 하면서 느끼는 건요. 분노 투표를 넘어섰습니다. 증오 투표입니다. 그것도 증오요? 상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적개심에 기초한 증오 투표예요. 우리가 증오 스피치를 얘기하잖아요. 이번이 딱 그겁니다. 증오 투표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동과 서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게 이번에 드러났고 아마 지금 이 일주일 동안에 윤 대통령이 보이는 반응이나 국힘당의 반응을 보면서 아마 이걸 이 투표를 했던 분들이 민주당의 표를 몰아줬던 분들 중도층이나 민주당의 적극 지지자들이 우리 투표가 옳았네. 잘했네.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게 맞네. 아마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국힘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윤 대통령한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선거 결과에 기여한 사람은 딱 하나만 꼽으라면 윤 대통령이거든요. 윤 대통령이 이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거고. 민주당의 선거 결과에 기여한 거. 그렇죠. 민주당이 하여튼 이 압승을 하는데 도움이 된 거. 물론 지금 선거 결과로만 보면은 21대나 22대는 사실은 지형은 변한 게 없습니다. 투표 결과로 나타난 의석수의 변화를 보면은 변화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21대는 윤 대통령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근데 22대는 윤 대통령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받은 성적표예요. 예.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엄숙하고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은 대통령실부터
대통령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며칠 전에 나온 모두 발언을 보니까 안 변했잖아요. 그리고 국힘당 뭐 그제 그 1년에 쭉 여러 가지 모임들 했지만 안 변할 것 같잖아요. 뭐 비대위를 실무형으로 하고 전당대회를 한들 뭐가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그렇다 해서 민주당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국힘당의 문제가 지금 현재 승패에서 졌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예. 뭐 어쨌든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뭐 바쁘다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뭐 그렇지 않다고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라는 요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 또 당권을 누가 잡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차기 당을 이끌 인물, 지도부 어떤 인물들로 구성이 돼야 됩니까? 차기 그 당권을 가질 사람들은 아마 지금까지의 지도 체제하고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그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전례보다는 훨씬 더 수평적인 당정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누가 당권을 잡든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은 다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수도권에서 굉장히 험지에서 싸워갖고선 그 승리한 그런 후보들도 있고 또 젊은 당선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것이 그 어떤 특정 지역의 정당이 아니라 전국적인 정당인 것을 보여줘야 되고 어차피 숫자로는 지금 야권의 열세잖아요.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입법 그 독재 뭐 내지는 독주를 행하는가에 대해서 민주당과 싸워서 뭔가가 쟁취된다기보다는 그걸 유권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하고 국정 수행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다수의 포갑을 행사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가 당대표가 됐든 간에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근데 그 당이 얼마나 그 당대표 체제가 얼마나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한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마 지방선거 이전에 다시 비대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당권이 되려면은 좀 지지를 높이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지지세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예. 그것도 굉장히 유동적이죠. 그러니까 선거는 당원과 국민들이 하는 거지만 그 단언컨대 그 과거의 당대표의 위상보다는 훨씬 수평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여권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방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뭐 당의 얼씬도 말라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요. 뭐 1년 정도는 쉬고 와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경계하는 이유는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의 그 지지세가 깊다 그리고 넓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죠. 본인은 지금 대권가도에 있는데 가장 막강한 경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원색적인 비난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고민이 많겠지만 그리고 이제 통념적으로 보면 쉬어야 맞겠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궐선거가 언제쯤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당장 그 다시 정치의 그 앞면에 서게 되면은 내상과 외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어찌됐든 본인이 정치 초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본인이 가지는 한계라든지 좀 고쳐야 될 점도 스스로 알 것 같아요. 학습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뭐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볼 때도 일단은 그 박수 치고 있잖아요. 아직도. 패장임에도 불구하고 화환이 지금 뭐 답지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재충전기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더 영리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되네요. 네. 우리 신우 의원님.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좀 한두 마디 보태고 싶은 민주당 얘기를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근데 지금 이거 조금만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재력을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한계도 보여줬는데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3월 10일 날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이 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쭉 몇 가지 아주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거든요. 황상무 사건 때도 그러고 대파 사건, 의료대란 있었는데 이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각을 세웠더라면 아마 이번 총선 결과가 좀 달라졌을 겁니다. 이게 한계예요.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랄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처지 중에 곤란한 거 하나는 지금 조국 의원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딱 두 개의 타겟을 정하고 정확하게 들어갈 겁니다. 때문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당과 국회의원 배지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학습 효과로 봤을 때 이 이재명 학습 효과죠.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이제 잘못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 되고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예.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한동훈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끝 질문을 양쪽에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원내대표도 뽑아야겠고 원구성이 또 다시 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관심이 갈 텐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뭐 관례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 반복이 될까요? 지금 이미 법사위원장 자리까지도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지금 일단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련의 그런 어떤 그 야당 독선의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신사도에 입각한 관례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운영위원장하고 국회의장은 뭐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죠. 원래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지금 법사위원장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야권의 이 의석수가 175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도 하겠다라는 거는 그 의도가 엿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그걸 반드시 이제 또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또 역발상으로 생각해 볼 그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든다면은 뭐 그게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4년 전에 그래서 그럼 니네 다 갖다 해라 해갖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도로 그 표현은 뭐지만 토해냈다 그럴까 뭐 그런 거.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번 그 국회가 야당이 어떤 식으로 폭주하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근데 그런 전략이 잘 구사될지는 제가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 문제는 21대 전반기 때 이제 위너 테이크스 얼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예.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서로 득이 별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위너 테이크스 얼은 아마 협상에서 안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법사위를 전반기에 민주당이 했다가 후반기에 이제 김도우 의원이 이제 가져갔고 국힘당이 가져갔는데 이때 좀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아마 법사위는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원 구성이 상당히 많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 달이 되면은 우리가 그 지리한 싸움을 계속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는지 한번 지켜보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